바다 깊은 곳에는 상식을 뒤엎는 세계가 있습니다. 먹이가 부족하면 생물이 작아지는 게 당연한데 심해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햇빛도 없고 먹을 것도 거의 없는 수심천 미터 아래에서 생물들은 오히려 거대해집니다. 손바닥보다 큰 벌레, 소형차만한 오징어, 그리고 무려 400년을 사는 상어까지 존재하죠. 먹을 게 없는데 왜 커지는 걸까요? 오늘은 과학자들도 완전히 풀지 못한 심해, 거대증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해라고 하면 보통 엄청난 수압을 먼저 떠올리는데 재미있는 건 압력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속에서 10m 내려갈 때마다 압력이 1기압씩 늘어나는데 수심 1000m면 무려 100기압이 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압력의 100배가 넘는 힘이 사방에서 몸을 짓누르는 셈이죠. 근데 이 정도 압력에서도 생물들은 멀쩡하게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심해 생물들 몸의 대부분이 물이라서 그래요. 물은 아무리 눌러도 거의 안 줄어들기 때문에 바깥 압력이랑 몸속 압력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거죠. 우리가 깊은 물에 들어가면 귀가 아픈 이유는 몸속에 공기가 들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인데 심해 생물들은 그런 구조가 없거나 아예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게다가 물속에서는 부력이라고 해서 둥둥 뜨는 힘이 있어서 중력 영향을 덜 받거든요. 육지에서는 자기 몸무게를 버티려면 튼튼한 뼈와 근육이 필요한데 바다에서는 물이 몸을 받쳐주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자기 몸무게에 짓눌릴 만큼 큰 생물도 바다에서는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왕고래가 육지 동물이었다면 자기 심장을 펌프질할 힘도 없었을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이게 바로 심해 생물들이 거대해질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입니다. 압력은 문제가 안 되고 부력 덕분에 몸을 지탱하는 것도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심해 생물이 커질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왜 굳이 커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커질 수 있다는 것과 커져야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심해가 얼마나 먹이가 부족한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수심 200m만 내려가도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와요. 우리가 수영장에서 물속에 들어가면 위에서 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바다는 훨씬 깊으니까 어느 깊이 이상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캄캄해집니다.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나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못하니까 먹이사슬의 출발점 자체가 없는 셈이죠. 육지에서는 풀이 자라고 그 풀을 토끼가 먹고 토끼를 여우가 먹는 식으로 먹이사슬이 돌아가는데 심해에는 풀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심해 생물들은 위에서 떨어지는 찌꺼기에 의존해야 합니다. 수면 가까이에서 죽은 물고기 사체, 플랑크톤 시체, 심지어 똥까지 모든 게 천천히 가라앉거든요. 이게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해양설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마린 스노우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 해양설이 바다까지 도달하는 양이 정말 적다는 겁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다른 생물들이 먹어치우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해서 실제로 심해 바다까지 도착하는 건 극히 일부거든요. 한마디로 심해는 배달 음식이 하루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오지 중에 오지인 거죠. 그것도 언제 올지 모르는 배달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는 겁니다. 적게 움직이고 적게 소비하고 한 번 먹으면 오래 버티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사실이 나옵니다. 몸집이 크면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작은 생쥐랑 커다란 코끼리 중에 누가 밥을 더 자주 먹어야 할까요? 당연히 생쥐입니다. 생쥐는 하루에도 여러 번 먹어야 하는데 코끼리는 그렇게 자주 안 먹어도 돼요. 왜 그럴까요? 작은 동물은 몸 표면적에 비해 부피가 작아서 체온이 금방 빠져나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작은 컵에 담긴 뜨거운 물이 큰 보온병에 담긴 물보다 빨리 식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작은 동물은 계속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자주 쉬어야 하죠. 생쥐 심장은 1분에 600번까지 뛰는데 코끼리 심장은 30번 정도밖에 안 뜁니다. 반면에 큰 동물은 표면적 대비 부피가 커서 열이 천천히 빠져나가고 신진대사도 느려요. 같은 몸무게당 따지면 큰 동물이 훨씬 적은 에너지를 써도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걸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심해에서는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먹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번 먹고 오래 버티는 게 유리하거든요. 작은 생물은 조금만 굶어도 에너지가 바닥나서 죽지만 큰 생물은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굶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 생물들은 몸집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에요. 단각류라는 생물이 이걸 정말 잘 보여줍니다. 단각류는 새우 비슷하게 생긴 갑각류인데 바다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해변에서 돌을 들추면 튀어나오는 작은 벌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단각류의 일종입니다. 해변에 사는 종은 대부분 새끼 손톱만 해요. 8mm 정도 되는 게 보통이죠. 근데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 사는 종은 무려 34cm까지 자랍니다. 같은 종류의 생물인데 심해로 가니까 40배나 커진 거예요. 어른 손바닥보다 큰 벌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녀석들은 심해 청소부라고 불러요. 바닥에 떨어지는 건 뭐든 먹어치우거든요. 죽은 물고기, 고래 사체, 썩은 해초, 심지어 나무 조각까지 가리지 않습니다. 나무까지 분해할 수 있는 특별한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아무거나 먹을 수 있죠. 이 녀석들이 없으면 심해, 바닥은 사체로 뒤덮일 거예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60%에서 100%를 먹어치울 수 있는데 한번 먹이를 발견하면 몇 시간이고 달라붙어서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몸에 저장해뒀다가 다음 먹이가 올 때까지 버티는 방식으로 사는 거죠. 언제 다음 먹이가 올지 모르니까 일단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어두는 생존 전략입니다. 심해 거대증 하면 빠질 수 없는 스타가 있어요. 바로 대왕 오징어입니다. 이름부터가 대왕이잖아요. 몸 길이가 15m에 달하고 몸무게는 700kg까지 나갑니다. 15m면 4층 건물 높이 정도 되고 700kg이면 웬만한 소형 트럭보다 무거워요. 수심 2000m 넘는 깊은 곳에 사는데 지구에서 가장 큰 무척추 동물입니다. 무척추 동물이라는 건 뼈가 없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뼈도 없이 이렇게 거대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게 놀랍죠. 그리고 대왕 오징어는 눈도 가장 커요. 농구공만 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두운 심해에서 희미한 빛이라도 감지하기 위해서 진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생물인데도 살아있는 모습이 촬영된 건 손에 꼽을 정도예요. 2004년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 사진이 찍혔고 영상은 2012년에야 처음 촬영됐습니다. 그것도 일본 연구팀이 수백 번의 잠수 끝에 겨우 성공한 거예요. 심해가 그만큼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뜻이죠. 인류가 달에 간 건 1969년인데 대왕 오징어를 영상으로 찍은 건 2012년이에요. 심해가 우주보다 탐험하기 어렵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대왕 오징어 말고도 심해에는 별난 오징어들이 많아요. 훔볼트 오징어라고 빨간 악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녀석이 있는데 날오징어 중에서 가장 커서 2.5m까지 자랍니다. 이 녀석들은 성질이 굉장히 사나워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어요. 무리 지어다니면서 사냥하는데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수심 4000m쯤에는 더 기이한 오징어가 삽니다. 돼지느러미 오징어라고 불리는데 영어로는 빅핀 스퀴드라고 해요. 몸 길이가 8m인데 생김새가 정말 이상합니다. 가느다란 촉수를 몸에서 직각으로 쭉 뻗고 있거든요. 마치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팔과 촉수가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걸 아래로 들이워서 지나가는 플랑크톤을 잡아먹습니다. 몸은 위쪽 어둠 속에 숨기고 촉수만 내려서 먹이를 낚는 방식이죠. 이 오징어가 처음 발견된 게 겨우 20년 전이에요. 지금까지 영상으로 찍힌 것도 10번이 안 됩니다.
가장 최근 영상은 미국 해양대기청 무인 잠수정이 멕시코만 수심 2.5km에서 촬영한 건데 보면 정말 외계 생물 같아요. 심해는 이렇게 아직 우리가 거의 모르는 세계입니다. 발견된 지 20년밖에 안 된 생물이 있다는 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게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심해의 거대증이 주로 오징어나 갑각류 같은 무척추 동물에서 나타나는 건 맞지만 척추동물 중에서도 이 현상을 보여주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 상어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린란드 근처, 그러니까 북극해의 차갑고 캄캄한 심해에 사는 상어입니다. 슬리퍼 상어라고도 불리는데 슬리퍼가 잠자는 사람 발에 신는 그 실내화 맞아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이 상어가 정말 느긋하게 움직이거든요. 수영 속도가 시속 1km도 안 됩니다. 사람이 걷는 속도가 보통 시속 4에서 5km니까 걷는 것보다 느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상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느린 상어가 최대 7m까지 자라고 몸무게가 1400kg에 달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무서운 백상아리가 최대 6m 정도이고 청세리 상어는 아무리 커도 400kg 정도거든요. 그린란드 상어는 백상아리보다 크면서 3배 이상 무겁습니다. 이 상어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건 에너지를 아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데 심해에서는 먹이가 부족하니까 최대한 아껴야 하거든요. 그린란드 상어는 적극적으로 사냥하기보다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코가 굉장히 예민해서 멀리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죽은 고래 사체 같은 게 바닥에 가라앉으면 그 냄새를 맡고 찾아가요. 그리고 도착하면 실컷 먹습니다. 한 연구에서 3.7m짜리 그린란드 상어 뱃속을 열어봤더니 무려 136kg의 먹이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136kg이면 성인 남성 2명 무게예요. 그걸 뱃속에 저장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먹고 저장해두면 다음 먹이를 찾을 때까지 몇 달이고 버틸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느린 신진대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과학자들이 그린란드 상어 나이를 측정해봤는데 눈의 수정체 조직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늙은 녀석이 무려 400년 가까이 산 것으로 추정됐거든요. 400년이면 조선 중기예요.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그 시대에 태어난 상어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척추 동물이 바로 이 그린란드 상어예요. 느리게 살면 오래 산다는 말이 이 상어한테는 진짜로 적용되는 셈이죠. 그런데 에너지 효율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해면이라는 생물을 아시나요? 스펀지밥에 나오는 그 스펀지가 해면이에요. 해면은 동물인데 식물처럼 한자리에 붙어서 평생 안 움직입니다. 소화기관도 없고 뇌도 없어요. 그냥 물을 통과시키면서 그 안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들을 걸러먹는 방식으로 살죠. 에너지를 거의 안 쓰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커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심해 해면은 엄청나게 큽니다. 2015년에 하와이 근처 수심 2100m에서 발견된 해면은 길이가 3.5m, 높이가 2.1m였어요. 미니밴 크기의 해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펀지밥 집이 진짜로 있다면 이 정도 크기일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에너지 효율로 설명이 안 되니까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단순히 방해할 게 없어서 커진 거라고 생각해요. 얕은 바다에서는 파도가 치면서 해면을 부수기도 하고 바다 거북이 해면을 뜯어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심해에는 파도도 없고 해면을 먹는 포식자도 거의 없으니까 아무 방해 없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천천히 자라지만 방해받지 않고 계속 자라니까 결국 거대해지는 거죠. 심해 거대증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은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같은 종이라도 추운 지역에 사는 개체가 더 크다는 거예요. 북극곰이 다른 곰보다 큰 것처럼요.
바다도 마찬가지로 깊이 내려갈수록 차가워지는데 심해 바닥은 거의 영하에 가까울 정도로 차갑습니다. 차가운 환경에서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세포 크기도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심해 생물들이 커진다는 설명이죠. 실제로 심해뿐만 아니라 북극이나 남극의 얕은 바다에서도 거대 생물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걸 극지방 거대증이라고 따로 부를 정도예요. 남극 바다에는 바다거미라는 생물이 사는데 다른 바다에서는 1mm밖에 안 되는 종이 남극에서는 다리 길이가 60cm까지 자랍니다. 저녁 접시만 한 거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소름 끼쳐요. 2m 높이의 거대 해면, 어른 팔뚝만 한 지렁이, 농구공만 한 불가사리까지 남극 바다에는 거인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차가운 물에 산소가 더 많이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따뜻한 물에서는 산소 분자가 빠르게 움직여서 물 밖으로 잘 빠져나가거든요. 사이다를 따뜻하게 놔두면 김이 빠지는 것처럼요. 반면에 차가운 물은 산소를 꽉 붙들고 있어서 산소가 풍부합니다. 산소가 많으면 큰 몸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몸이 크면 산소가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차가운 물에서는 그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차가운 환경에서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산소 소비량도 줄어듭니다. 산소는 많은데 쓰는 건 적으니까 큰 몸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걸 산소 온도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게 기후변화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따뜻해지면 산소량이 줄어들고 이 미세한 균형에 의존하던 거대 생물들은 살 수 없게 되거든요. 특히 극지방은 다른 곳보다 온난화가 두세 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상황이 심각합니다. 남극의 거대 생물들이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심해 거대증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섬 생태학을 적용하는 겁니다. 섬은 대륙과 떨어져 있어서 독특한 진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갈라파고스 제도가 대표적인데 다윈이 진화론의 영감을 얻은 곳으로 유명하죠. 섬에서는 육지와 다른 방식으로 생물이 진화하는데 작은 동물은 커지고 큰 동물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섬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섬에는 대형 포식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작은 동물들은 도망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몸집이 커져도 살아남을 수 있죠. 갈라파고스 땅 거북이 그 예시인데 300만 년 동안 포식자 없이 살면서 지구에서 가장 큰 거북이가 됐습니다. 반면에 큰 동물은 섬에서 먹이가 부족하니까 작아지는 게 유리해요.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호빗이라고 불리는 작은 인류 화석이 그 예시입니다. 섬에 고립되어 살면서 몸집이 작아진 거죠. 2006년에 한 연구팀이 심해를 이 섬 생태학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심해가 바닷속 섬이랑 비슷하다는 거였습니다. 심해도 나머지 바다와 격리되어 있고 자원이 제한적이고 포식자도 적거든요. 6,500만 년 전 대멸종 이후에 얕은 바다 생물들이 심해로 내려가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섬 법칙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심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섬은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심해는 광활하거든요.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이고 그중 대부분이 심해예요. 먹이를 찾아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니까 오히려 큰 몸이 유리합니다. 한 번 먹고 오래 버티면서 다음 먹이를 찾아 헤맬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심해에는 대형 포식자가 거의 없어서 커져도 잡아먹힐 걱정이 적습니다. 13m짜리 대왕 오징어를 사냥할 수 있는 건 향유고래 정도인데 향유고래도 숨 쉬러 수면에 올라가야 하니까 심해에 계속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심해에서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결국 심해 거대증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먹이가 부족하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커지고 차가운 물에 산소가 풍부하니까 큰 몸을 유지할 수 있고 포식자가 없으니까 커져도 안전하고 광활한 공간을 이동해야 하니까 큰 몸이 유리하고 방해하는 것도 없으니까
천천히 계속 자랄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조건이 맞물려서 심해의 거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어쩌면 심해 거대증은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진화의 가장 창의적인 해답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남으려며 역설적으로 커져야 했던 거니까요. 적게 먹고 오래 버티고 멀리 이동하려면 큰 몸이 필요했던 겁니다. 진화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데 심해에서 그 답은 거대해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기후변화는 이 수백만 년짜리 진화의 균형을 단 몇십 년 만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산소가 줄고 극지방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포식자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남극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남극 순환류는 차가운 물의 장벽 역할을 했는데 이게 약해지면서 따뜻한 바다에 살던 생물들이 남극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킹크랩이 문제예요. 이 녀석들은 원래 남극의 추위를 견딜 수 없었는데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서식 범위를 넓히고 있거든요. 남극에 도착한 킹크랩들은 포식자를 몰랐던 거대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면서 해저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인류가 심해의 95%를 아직 탐험도 못했다는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발견하기도 전에 사라질 거인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대지느러 미오징어처럼 겨우 20년 전에 발견된 생물들이 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건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 기후변화로 이미 사라지고 있는 건 또 얼마나 될까요? 심해 거대증은 생명이 극한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보여주는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가 찾아낸 답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심해의 거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커졌지만 그 조건이 바뀌면 가장 먼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크다는 건 결국 더 많은 걸 필요로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심해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지만 그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거인들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확실한 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뿐이에요.